우리 엄마의 양말에선 언제나 낯선 남자의 냄새가 났다. 끈적하고 비릿한 액체로 축축이 젖은 그 양말을 발견한 그날 밤, 내 세상은 지독한 고백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민준. 이제 막 20살을 넘긴 입대를 앞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이건 차마 세상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제 가족에 대한 저의 지독한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기 시작한 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세상의 모든 것이 따분하고 불만스럽게만 느껴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집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엄마가 정성껏 차린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있었지만 찌개는 끓어오르지 않았고 우리 가족의 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에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고 엄마와 아버지는 식탁 양끝에 앉아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엄마는 밥알만 하염없이 세고 있었습니다. 다 먹었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 숨 막히는 정적을 견디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헤드셋을 끼고 게임 소리에 모든 걸 묻어버리려 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터져나오는 총성과 비명은 차라리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문 틈으로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냉기와 간간히 들려오는 부모님의 낮고 날카로운 언쟁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매일 술 냄새에 남자 스킨 냄새까지 풍기고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회식이 잦은 걸 어떡하라고요? 회식? 어떤 회사가 매일같이 새벽까지 회식을 해? 솔직하게 말해. 당신 딴 놈 생긴 거 맞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의심도 병이야. 대화는 언제나 같은 레퍼토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의심과 엄마의 부인.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문이 쾅 닫히는 소리였죠. 그 며칠 뒤 아버지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민준아, 아빠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배우 같았죠. 왜, 아빠 어디 가는데? 또 출장 가? 어린 마음에 튀어나온 순진한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한 눈빛으로 안방 쪽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왜 아빠가 이 집을 나가야만 하는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고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 집의 심장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온기가 사라진 휑한 공간, 엄마와 저 단둘이 남겨진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죠. 이혼 사유는 엄마의 외도 의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확신했고 그 의심은 부부 사이를 돌이킬 수 없이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엄마를 의심하고 중학생 아들을 내버려 둔 채 가정을 버린 무책임한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엄마에게도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아빠를 붙잡지 않았는지, 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는지, 왜 모든 것을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내버려 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섰을 때 하얀 법복을 입은 판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살고 싶냐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와 함께 살면 지금보다 더 넓은 집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정 구석에서 초조하게 입술만 깨물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해 보이는 엄마의 모습이 저는 망설임 없이 엄마를 택했습니다. 아빠에 대한 배신감도 컸지만 세상에 혼자 남겨질 엄마를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선택이 앞으로 제 삶을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우리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 보금자리를 튼 곳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동네의 허름한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내, 창문 틈으로 끊임없이 스며드는 축축한 냉기, 여름이면 끓어오르는 하수구 냄새와 날벌레들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었습니다.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식당 주방에 나가 그릇을 닦았고 오후에는 대형마트 계산대에 앉아 기계처럼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동네 상가에 있는 가든 호프라는 곳에서 서빙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12시가 넘어 혹은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엄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서툴게 들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엄마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엄마의 몸에서는 언제나 역한 소주 냄새와 값싼 향수 냄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름때,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술에 취해 헝클어진 머리, 피곤에 절어 푸석해진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를 볼 때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경멸과 혐오에 가까운 분노였죠. 엄마, 또 술 마셨어? 제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게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아들. 손님들이 자꾸 한 잔씩 주는데 어떡해.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 변명이 저는 더 듣기 싫었습니다. 먹고 살자고. 그 말이 마치 제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짐 덩어리라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내 학원비 때문에, 내 교복값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망가져 간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반항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보란 듯이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빼먹고 PC방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PC방 구석에서 담배 연기 속에 파묻혀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 동안 저는 비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주먹 좀 쓴다는 불량한 형들과 어울려 다니며 담배를 배웠고 편의점 앞에서 깡소주를 마시며 어른 흉내를 냈습니다. 성적은 당연히 바닥을 쳤고 제 이름은 학생부 선생님들의 단골 호출 명단에 올랐습니다. 엄마는 제 성적표와 학교에서 온 통지서를 보며 속이 썩어 들어갔지만 저를 다그칠 힘조차 없는 듯했습니다. 그저 지친 얼굴로 늦은 밤 제 방에 들어와 잠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민준아, 제발. 엄마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라고 되뇌일 뿐이었죠. 저는 자는 척하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엄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아빠에 대한 원망, 엄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독한 가난이 10대 소년의 자존감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파괴함으로써 이 거지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망가져 버리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던 제게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날,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도 집안의 불이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엄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죠. 제가 놀라서 달려가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병원 가야 돼. 급하게 119에 전화하려는데 엄마가 힘겹게 눈을 뜨고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가느다랗고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병원 갈 돈 없어. 그냥 약 먹고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그게 문제야?
저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엄마는 급성 몸살에 과로가 겹쳤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링거를 맞는 엄마의 앙상한 팔뚝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어머님, 너무 무리하셨네요. 학생이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치 제 뺨을 때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늘 제 곁에 당연하게 있을 것 같았던 엄마. 제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괜찮다며 웃어주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던 엄마의 잔소리가, 역겹다고 생각했던 엄마 몸의 술 냄새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을 계속 갈아 이마에 얹어주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30분마다 열을 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한 엄마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와 서툰 솜씨로 흰죽을 끓였습니다. 제가 끓인 죽은 밥알이 뭉치고 물 조절에 실패해 엉망진창이었지만 엄마는 침대에 기댄 채 눈물을 글썽이며 몇 숟갈을 겨우 넘겼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 아픈 게 약이네. 그 한마디에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의 얇은 손목, 설거지와 일 때문에 거칠어진 손마디, 그리고 웃을 때마다 깊게 패는 눈가의 주름이 그제야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 하나를 위해 버텨온 세월의 상처라는 것을 깨닫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불량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조리 끊어냈고 PC방 회원 카드도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책상에 앉았습니다. 잃어버린 인연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중학교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을 하루 4시간으로 줄여가며 공부했고 모르는 문제는 해답지를 보는 대신 선생님들을 귀찮게 할 정도로 쫓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 변화를 말없이 지켜봐 주었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조용히 들어와 과일 한 접시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책상 위에 놓고 나가곤 했습니다. 엄마의 그 말없는 응원이 있었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성적은 오르기 시작했고 반에서 꼴찌를 맴돌던 저는 졸업할 때쯤엔 중상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제 실력 이상의 대박을 터뜨려 꿈에 그리던 인서울 중위권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나던 날 엄마는 합격 통지서를 붙들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분명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 섞인 엄마의 오랜 서름과 고통, 그리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 우리는 마침내 기나긴 터널의 끝에 다다른 것만 같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제 삶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하며 평범한 대학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엄마에 대한 죄송함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싼 등록금과 만만치 않은 서울의 생활비는 여전히 우리 모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엄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강 시간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렸고 주말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방학 때는 건설 현장에 나가 먼지를 마시며 벽돌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는 푼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대학생이 된 후에도 여전히 밤늦게까지 가든 호프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 일 그만해. 밤에 하는 일 힘들잖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가 아르바이트 월급 봉투를 내밀며 말했지만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아들은 공부에만 신경 써. 엄마는 괜찮아. 이젠 익숙해서 할만해. 그리고 너 용돈도 써야지. 엄마는
언제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무릎과 허리가 비 오는 날이면 쑤신다는 것을, 어깨에는 늘 파스를 붙이고 잔다는 것을. 저는 그런 엄마에게 죄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가든호프는 동네에서도 질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칙칙한 상가 건물 2층, 창문은 검은 시트지로 가려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곳.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담배 연기와 고성이 새어나왔고 밤늦게 술에 취한 아저씨들의 추태와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50을 바라보는 우리 엄마가 혼자 일한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거기 손님들 진상 없어? 힘들면 다른 일 알아봐. 무슨 소리야? 다들 점잖은 분들이야. 사장님도 잘해주시고 걱정하지 마. 엄마는 한 번도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힘들지 않냐는 제 질문에 기계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감을 외면했습니다. 엄마를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을, 제가 쌓아올린 모든 믿음과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날이 왔습니다. 20살의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며칠째 끈질기게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축축하게 젖은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집은 어두컴컴했고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늦어도 일시면 돌아오셨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이내 비밀번호를 누르다 자꾸만 삑삑 소리를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가 문에 기댄 채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술에 취한 듯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전화는 왜 꺼놨어? 제가 소리치며 부축하려 다가가자 엄마의 몸에서 역한 술 냄새와 함께 낯설고 진한 남자 스킨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더러워졌지만 일단 엄마를 방으로 옮기는 게 먼저였습니다. 낑낑대며 엄마를 침대에 눕히고 젖은 외투를 벗겨주려는데 외투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남자 양말 한 짝이었습니다. 아저씨들이 신을 법한 발목이 긴 평범한 검은색 양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에 젖은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도 무언가 하얗고 끈적한 액체가 뭉쳐 묻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 정액 냄새와 비슷했지만 그보다 더 역하고 독한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엄마 옷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수만 가지 끔찍하고 더러운 상상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손님이 실수로 넣었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외투를 마저 정리했습니다. 그때 외투 안주머니에서 엄마의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면서도 저는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한 의심이 그저 제 망상일 뿐이라는 것을. 잠금 패턴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패턴을 풀자 카카오톡 메시지 목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님, 오빠, 7번 방 손님, 최 부장님. 낯선 남자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가장 위에 있는
김 실장님과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님, 이모, 오늘 고생 많았어요. 팁은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김 실장님, 다음 주 예약 잡아놨는데 진상 없는 방으로 빼드릴게요. 편하게 일하세요. 엄마,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7번 방 손님, 누나, 오늘 서비스 최고였어요. 다음에 또 지명할게요. 누나 사진 잘 간직하고 있어요. 하하. 엄마, 감사합니다, 손님. 오빠, 자기야, 오늘 힘들었지? 오빠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돈은 바로 입금했어. 확인해봐.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 팁, 예약, 지명, 서비스,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곳은 가든 호프가 아니었습니다. 노래방 혹은 그와 비슷한 소위 노래방 도우미들이 일하는 유흥업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 사진 잘 간직하고 있어요. 라는 말의 의미. 제 머릿속에서 방금 주었던 그 축축하고 더러운 양말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속이 울렁거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위액이 나올 때까지 변기를 붙들고 토악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을 비워낼수록 머리는 더 잔인할 정도로 선명해졌습니다. 엄마가 몸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제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낯선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노래를 부르고 어쩌면 그들의 더러운 손길을 받아내고 그 이상의 짓까지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제가 먹는 밥, 제가 다니는 이 대학, 그 모든 것이 엄마의 영혼과 육체를 팔아넘긴 대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이라도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곤히 잠든 엄마의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엄마의 얼굴 위로 낯선 남자들에게 웃음을 파는 여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의 새근거리는 숨소리 하나하나가 역겹게 느껴졌고 엄마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철이 들었다면, 내가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면 엄마가 저런 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결국 내가 엄마를 저런 시궁창 같은 곳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다. 내가 바로 그 몸값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숙취에 힘들어하며 일어났습니다. 머리야. 아들, 어제 엄마가 너무 취했지. 미안해. 해장하게 라면 좀 끓여줄래? 저는 차마 엄마의 얼굴을 마주하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선을 피한 채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 등 뒤로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 어젯밤에 내가 다 봤어. 그 더러운 양말도, 엄마 카톡도. 라고 소리쳐야 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모른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마를 대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 저는 유령처럼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 새벽 늦게 집에 들어갔고 엄마와 마주치면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는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래요. 라는 거짓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서리는 슬픔과 걱정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똑바로 보는 것 자체가 제게는 고문이었으니까요. 마음속의 혼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랑과 경멸, 연민과 혐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제 안에서 들끓었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내 엄마한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엄마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경멸감을 이기지 못해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지옥 같은 혼란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친척을 통해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몇 년 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어색하고 낯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냐? 이게 몇 년 만이냐? 잘 지냈어? 네, 그럭저럭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용기를 내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옛날에 엄마랑 왜 헤어지셨어요? 정말 엄마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숨 속에 수만 가지 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왜 궁금하냐? 다 지난 일이다. 아니요. 알아야겠어요.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아버지는 전부 알고 계셨던 거죠?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았다고 하니 더 숨길 것도 없겠구나. 그런 남자가 있었던 것 같다. 한두 명이 아니었겠지. 내 엄마가 이혼하고 혼자 너 키우면서 많이 외로워했다. 내가 돈 버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잘 챙겨주지 못했지. 그러다 보니 술집에서 일하면서 만난 손님들이었던 것 같더라. 처음엔 그냥 힘들어서 의지하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도가 지나치더군. 남자들한테서 온 카톡이며 선물이며 내가 그만두라고 내가 2배로 벌면 되지 않냐고 소리쳤는데 네 엄마가 말을 듣지 않았다. 당신이 버는 돈으론 민준이 학원비도 감당 못한다고 하더라.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내가 나왔다. 더는 내 아내이자 내 엄마가 다른 남자들 앞에서 웃음 파는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말은 제 가슴에 밝힌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오해하고 의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친 것이었죠. 아버지에 대한 오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조차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평생을 함께한 남편은 오죽했을까? 전화를 끊고 저는 텅 빈 방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엄마의 끔찍한 희생, 아버지의 비겁한 도망,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를 원망하고 아빠를 미워했던 어리석은 나. 우리 가족은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며 엄마가 벌어온 더러운 돈으로 밥을 먹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요. 며칠 뒤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나 군대 가려고 입영 신청했어. 숟가락을 들고 있던 엄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뭐? 갑자기 군대는 왜? 아직 학교도 1년이나 남았는데. 그냥 빨리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다녀와야 하는 거. 이왕이면 빨리 끝내고 싶어요. 다녀와서 복학하면 되죠.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미리 준비해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제 결정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결정이라면 엄마는 믿어야지. 몸 건강히만 잘 다녀와. 다치지 말고. 엄마는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차마 그 이유를 물을 용기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우리 사이에는 그렇게 서로가 알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의 벽이 세워져 버렸습니다. 입대 날짜는 금방 다가왔습니다. 저는 논산 훈련소로 떠나기 전날 밤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개와 세면도구를 군용 더플백에 쑤셔 넣는 동안 엄마는 제 옆에서 계속 무언가를 챙겨주었습니다. 이 로션도 가져가고 방수되는 전자시계도 필요할 거야. 이건 엄마가 산 거야. 라며 부산을 떠는 엄마의 모습에 또다시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곧 이곳을 떠납니다. 이 지긋지긋한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을, 그리고 끔찍한 비밀이 숨겨진 엄마의 곁을, 최소 1년 6개월 동안은 엄마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홀로 남겨질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도망치는 것이 정말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끔찍한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이제 엄마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 엄마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제 고백이 엄마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칼날이 되지는 않을까요? 반대로 이대로 입을 닫고 떠나버린다면 저는 평생 엄마의 희생에 기생한 죄인이라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비밀을 안고 조용히 떠나야 할까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길을 잃은 제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